이 사건은 소추 사회가 공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병행하여 심리하고 조서를 공통으로 작성한 다음 각 기록에 편철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구인 측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이견 없습니다. 피청구인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서는 다 하나로 작성하고요. 그걸 이 사건 이렇게 중복해서 편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시간이 절약되는 방식입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님, 노희범 변호사님, 그 다음에 사모 사건의 이창수 검사장님, 네, 조상원 사장님, 그 다음에 최재훈 부장님 나오셨고요. 대리인으로 3사건의 리우 이완수 변호사님, 4호의 5일 윤경훈 변호사님, 그 다음에 5호의 율촌 서형석 권성국 강병효 변호사님.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각 피청구인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각기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증거 체부를 결정하고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 사실 요지를 청구인 측에서 3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그동안 수차례 변론 준비 기일에 이어 오늘 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쏟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장 청구권을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검사는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권한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은 표면상 드러나는 것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개개의 의지나 행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대상을 정할 수 있고 그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죄명을 선택하여 기소하고 때로는 어떤 이유를 붙여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 왜곡, 과장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실질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여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통제받지 않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원성이 높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이유입니다. 수사에 대한 절차는 대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실제 운용되는 현실에서는 개개의 행위와 결정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인 법령으로 정할 수도 없어서 각 검사들이 양식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검사에게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더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검사들의 권능은 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것이어서 검사들의 수사와 결정은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침익적 행위가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권력에 대한 견제는
검찰 조직의 자체 감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혐의가 짙고 엄중한 경우에는 그 탄핵의 허들을 낮추어 언제든 상시적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도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견제의 효과가 도모될 것입니다. 본건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 서울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가 현직 고위직 검사의 배우자가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 범죄자들이 모두 철저하게 수사받았고 혐의자 대부분이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정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사를 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이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것은 피청구인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려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교체하여 피청구인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을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 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피청구인들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절차에 관한 상세한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청구인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휴대폰을 반납당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초유의 황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자에 대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고도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는 원칙이 안 지켜졌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 이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고 변명성 주장을 하고 하지도 않은 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등 허위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의혹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성 꼼수 브리핑을 하였다는 언론과 국민적 비판도 많았습니다.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내지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에게 보다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3조는 검사의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작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용이해져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런데 수사 권한이 없는 탄핵 소추 주체인 국회가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 명확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적시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 탄핵의 인용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 수사를 했던 검사가 각 행위와 결정 당시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사하였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한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과 그에 대한 검사들의 해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었는지를 세밀히 판단하여 탄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 절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직권주의는 수사기관이 아닌 입법부를 탄핵 소추 기관으로 하고 있는 탄핵제도 하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에 있어서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각종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직권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직접 탐지하는 범위를 넓혀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재항고된 고등검찰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저희가 송부촉탁 신청서를 하였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관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칼자루를 쥔 검사들이 아무리 현란한 말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잘못을 가리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입니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헌법 제7조, 헌법 제11조, 검찰청법 제4조의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국민적 눈높이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본건은 피청구인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공정한 상식이 회복되고 사법 정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들을 모두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추위원의 모두 발언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들의 개별 소추 사유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그리고 청구인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 탄핵소추 경위를 간략히 보시면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범죄가담 혐의가 농후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었습니다. 특히 2차 주가 조작 시기 108건의 통정 거래 중에서 48건이 김건희의 계좌가 활용됐고 공범들의 1, 2심 판결에 김건희의 이름이 117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약 23억 원의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수사 기록에서도 주범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통정 거래를 한 증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공범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김건희와 동일한 이른바 전주 계좌주였던 손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법리적으로 충분히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검찰총장 배우자였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2월 10일에 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있었고
2024년 9월 12일에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 사건 수사 지휘라인들이 2024년 5월 13일 전부 경질이 됐고요. 경질된 후 2개월이 채 안 돼서 김건희에 대한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방문 조사 후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2024년 10월 17일에 있었는데 불기소 사유의 주된 이유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불기소 사유의 주된 이유입니다. 국회는 피청구인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가결을 했습니다. 형사사법의 정의 그리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뜻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출석 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주문된 방문 조사를 수사한 점, 그리고 실질적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압수수색이나 대질 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상의 수사 유기, 그리고 다수의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한 점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기소 결정 이후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언론사나 취재기자들의 기자회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보도자료로 허위의 사실을 왜곡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영장 청구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라는 허위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허위 발표는 당시 모든 언론사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모든 신문이 보도를 했고 전 국민들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도가 됐고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2024년 10월 18일 날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청구인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서 마치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있었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와 같은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 이창수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창수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특혜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수사 지휘라인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고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청구인들은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특별한 출석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문 조사로 끝냈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통상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사의 어떤 결정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가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명품백 사건과 같이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검사들로 하여금 이른바 레드팀이라는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의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 절차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청구인들이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헌법 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이창수는 그
2024년 10월 18일 날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범 권모 씨의 법정 증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의자가 단순히 추천 권유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23억 원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득을 얻은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해버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내용은 숨기고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보고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사실상 기망을 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당시 법조 출입기자단 전체에 대한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이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의무, 성실의무, 그다음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국회 감사에서 피청구인 이창수는 코바나 사건과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진행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계좌주 중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 계좌 추적한 것은 김건희뿐이다라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 수사 기록 내에는 당시 계좌주였던 이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분명히 있었고 수사 기록에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돼서 편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당시 요청한 자료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역을 제출하면서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보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자료에 계좌주를 관계자로 이렇게 기재하여 사실상 계좌주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는 보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했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직무 수행의 공정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하 피청구인 조상원과 피청구인 최재훈은 소추 사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상원과 최재훈에 대해서는 함께 최재훈의 소추 사유를 통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최재훈은 이 사건의 주임 담당 검사입니다. 검사의 직분에 맞게, 그다음에 법령의 책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쳐서 범죄 혐의 의무를 가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배우자, 즉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공정 특혜 방문 수사를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검사로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대면 조사를 거쳐서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로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이창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계좌주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오인하도록 국회의 관계자라고 아마 초안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같이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주로 답변을 하면서 분명히 기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그런 답변,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라는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취재기자를 통해서 모든 신문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검찰 도이치 의혹 사건 김건희 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이게 모든 신문에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바로 밝혀졌고, 피청구인 이창수는 그 다음 날 국정감사장에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 사실은 없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압수영장과 계좌영장에 두 개의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었다고 허위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영장 청구 당시에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담당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수사 기록 내에 첨부되어 있는 수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언론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청구인들 전체에 대해서 이번 사건과 탄핵 소추 사이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형사사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고위공직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청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력자나 인사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은 직분을 망각하고 본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면 조사를 거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허위 내지 사실을 오인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취재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넘어서서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어떤 행사의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공익 역할을 하고 특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이 대언론에서 특히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기자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언론의 기능을 형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검찰의 직무수행과 검사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직무수행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에 관한 국민의 신뢰는 많이 상실됐고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법익 침해가 매우 심대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철저히 수사되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한 공직자들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법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와 해당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비례적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사들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이른바 국민의 주권자에서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과 같은 민족 정당성 있는 고위공직자와는 다른 기준에서 파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피청구인들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서 보는 공허함과 법 질서가 제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신뢰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정직자를 파면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자 헌법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피청구인들에게 파면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4 헌나 3 피청구인 대리인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이창수의 대리인 본법인 리우의 이완수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을 위해서 청구인의 소추 사유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3번의 준비기일 등 준비 절차를 거친 사건이고 피청구인 이창수 측은 근거 없는 청구인 측의 일방적 주장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쟁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린 상태이므로 그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미 서면으로 말씀드린 저희 주장을 구두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본건 탄핵소추가 남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1년의 탄핵소추 결의를 하였고 이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시에나 발동하는 예외적 제도여야 할 탄핵이 상시적 제도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건 3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다른 탄핵과도 또 다른 것입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은 계엄 사건과 조금씩이라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와 아무 상관없이 일상적 형사 절차 속의 문제로 의결된 것입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모든 탄핵 사건 중 가장 소추권의 남용 정도가 강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건 소추 사유는 여전히 불특정 상태이거나 그 주장 자체로 부당합니다.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그 시점에 어떤 사유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3회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하여도 소추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주장 자체로 부당하였다는 점을 방증하고 이 역시 탄핵의 남용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해온 제도입니다. 본건에서도 실제 당해 사건의 고발인은 항고로 다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불복과 재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사법제도상 불복 절차를 이탈해서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회 혹은 집권당이 어떤 사법적 판단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십 년에 걸쳐 확립되고 운영되어 온 불복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그 불만의 대상이 불기소 처분이지만 다음에는 자신들에 대한 기소 처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입법 권력의 행정권, 사법권에 대한 실질적 장악수단이 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특권적 불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소추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은 그간 기각된 사건들에도 전혀 비할 바 못될 정도로 사실 무근이거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탄핵소추에 나선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파면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탄핵소추 제도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 제도는 사법적 제도로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심판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가 결의되는 경위, 과정 및 소추 사유들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주공을
피청구인들 개인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역시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이라고 할 것인 바 다른 사건에서는 몰라도 이 사건만은 재판부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의미가 아닌 사법적 기준으로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가 남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여러 언론사의 사설이나 법조인들의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전공 교수들께서도 탄핵이 남발되고 비정상이 일상화되었다. 권한 정지를 악용하여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했다. 정치적 의도를 감춘 추진은 위헌적 탄핵소추권 행사다라고 하는 등 본건 탄핵소추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다수 표명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법 규정이 있음에도 국회가 처분 검사 등을 탄핵소추함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준사법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현재 귀재판소에 계속된 수많은 탄핵 사건 중에서 단연 탄핵소추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귀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 앞서서 이를 각하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건의 적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건 소추 사유 검토 이전에 먼저 이전부터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추 사유의 불특정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청구인은 소추 사유를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여러 차례 준비 명령에 마지못하여 지난 준비기일 직전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추 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지 못합니다. 청구인의 2025년 1월 22일자 준비 서면에 의하면 아직도 청구인은 여러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사건 기록들을 가져다 본 후 추가 보완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들이 탄핵 소추를 방어해야 되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이미 탄핵 소추를 한 청구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추 사유의 특정 요구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탄핵 소추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소추 의결을 하였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유를 상정하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결하였을 것이니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위헌 위법 사항을 주장하라는 것도 아니며 이미 청구인의 의결로 확정된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피청구인에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이미 과거의 청구인인 국회가 한 일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왜 새롭게 다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야 되고 별도로 추가로 헌법과 법률의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도대체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는지는 청구인이 탄핵소추 의결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 단계에서도 당연히 설명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의결은 하였는데 그 사유는 잘 모르겠다,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재판부의 준비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계속된 답변 회피나 지연은 그 자체로 본건 소추 사유가 불특정 상태라는 방증이며 청구인이 청구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풍문 정도에 불과한 의혹이나 두루뭉실한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을 무리하게 탄핵 소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으므로 소추 사유로 기재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 본안 심리에 나아가기 앞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소추 사유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청구인은 아직 탄핵 소추 사유가 불특정한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미 주장과 입증을 해왔습니다. 벌써 관련해서 5번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설명으로 소추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장황하게 반복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제출된 서면을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청구인의 주장만 반박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방문조사가 특혜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공무원의 공정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이 그 경호를 수사를 위해서 배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호 문제를 수사 장소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원칙이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장소를 포함한 수사 방법에 관한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존칙 제19조 제2항은 출석 요구 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의 의사, 위에서 본 경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 및 지지자 충돌 등으로 인한 공공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마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김건희 여사 측이 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나 당시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의 혐의 입증도 없었을 뿐더러 가사 달리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위한 체포 구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본건에서 그런 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서라도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또 청구인은 자꾸 방문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방문조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가서 하는 조사인 것이고 본건은 피의자의 주거도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된 엄연한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호 문제로 인하여 경호처에 관할 건물로 소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피의자 김건희의 주거나 사무실도 아니고 달리 김건희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므로 피의자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방문조사 용어 사용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방문조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호의 수준이 한참 다른 전직 영부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그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피청구인 이창수 지휘하의 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직 영부인인데도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 그것도 소환조사를 한 것은 그런 선례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 자를 조사함에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경호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경호를 강제로 박탈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경호 및 다중안정 등을 위한 응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 조사 장소 등을 정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도 소추 사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아무리 선회해 보아도 여전히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2025년 1월 22일 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왜 위법하다는 것인지 그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임의 절차이므로 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심위의 개최 권한은 규정상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 점만으로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인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건은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으므로 수사 최종 결과를 아직 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위한 자문을 총장 소속 수심위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애당초 개최가 불가능한 수심위 개최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부당성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 편파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사유야말로 불기소 처분을 정상적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탄핵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진정 이러한 주장이라면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준사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미 재판부께서 지난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적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제외하면 이 부분 소추 사유는 그저 추상적 비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조치가 잘못이라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검사의 정당한 불기소 판단을 아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부실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소추 사유를 소추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이해하더라도 이는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일 수는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시 항상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무작정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시점은 넓게 봐도 초기 2년 정도로 이때의 수사팀은 문재인 정권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추 사유는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에게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판단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위법할 일도 없지만 가사 진정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근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 당시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에게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부임했을 때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이미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허위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일단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무리한 의결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수사 상황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인이 보고받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팀의 사실 보고가 틀렸을 리도 없지만 이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설명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답변서 기재를 원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고받은 그대로 자신의 인식대로 증언한 것이 무슨 허위 증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후배 검사들의 전날 언론 상대 설명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을 먼저 나서서 국회에다 설명해 준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에서 국회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피청구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직무대리 명령 관련해서 무엇이 위법하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직무대리 명령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주장 자체도 부당하지만 이는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서 수십 년 확립되고 나름의 법규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서 심지어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법원도 용인해 왔던 제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따랐다는 이유로 그 구성원 개인이 탄핵소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청구인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을 받아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전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건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 부분 소추 사유를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소추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승낙 이후에 수사팀이 구체적으로 도움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구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은 필요한 때 수차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 있어서 어떤 절차적 흠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대리 명령 신청 절차와 사유는 수사팀의 전결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문제를 유독 피청구인만을 상대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본건 탄핵 소추가 남용된 사정, 소추 사유가 여전히 불특정되어 있는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추 사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차 제출한 서면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대성 요건은 볼 필요도 없겠지만 혹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이 건 소추 사유 중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추상적, 가정적, 포괄적 답변만으로 충분히 본건 탄핵소추가 사유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합니다. 탄핵소추 제도는 국가적 제도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공무담임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뚜렷한 사유도 없이 국회가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이 장기간 정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일 변론을 종결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소추를 각하 혹은 기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부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4 헌나 4 피청구인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예,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추 사유의 큰 줄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고 세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특혜 제공,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 부실 및 편파 수사,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및 공문서 작성과 배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 훼손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청구인의 소추 의결서 및 그 뒤 제출된 준비서면 그 어디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어떤 행위가 위헌 위법인지 그리고 그러한 위헌 위법 행위로 훼손된 헌법 질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다만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에 대한 불복 이유를 나열하고 있어 마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건 탄핵 소추가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특정 정당의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실제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예정된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일시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 피청구인을 비롯해 16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권이 행사되고 있어 탄핵 소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조직을 찍어내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져 각하 내지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부적인 탄핵 사유를 보더라도 어느 하나 탄핵 소추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첫째, 청구인은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출장조사 내지 방문조사를 통해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과 전례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전에도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제3의 장소에서 여러 차례 출장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1997년 4월 19일 한보 정투수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수환 전 국회의장과 2012년 2월 1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았던 박기태 전 국회의장에 대하여 각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서 방문 출장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한 애우와 전례를 고려해 출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 현 국회의장이 비리 의혹이 있어 이에 검찰이 국회의장 공간에서 출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더라도 국회가 특혜 운운하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출장 조사한 검사를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을지 반문해 봅니다. 둘째,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앞서 수사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 심의의 개최는 법령에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그 어떠한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청구인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범들의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등을 통해 이미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주거지, 휴대전화,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질 조사 등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거쳐야 할 통상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 부실 편파 수사로 김건희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 검사의 직무를 유기하고 공무원의 성실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 판단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고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성실 및 공정 의무는 이행을 강제하고 그것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내리기에 적절하지도 않아 사법적 판단이 될 수도 없는 바
피청구인에 관한 부실 및 편파성은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형법 제122조 소정 후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과 같은 방해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검사인 피청구인의 수사 내용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청구인이 직무를 유기하고 성실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년 10월 17일 기자회견에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같은 날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 법사위에 압수영장 내역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날 백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하여 5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검찰 출입기자 약 40명의 취재 업무 및 피해자 MBC 등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도 자료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그동안 수사에 채집한 증거를 검토 판단한 후 신빙성 있는 증거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에 이 보도 자료에 담긴 내용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법적 사실관계임은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이 보도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수립된 여러 증거들 중 피청구인이 신빙성이 낮아 취신하지 않은 일부 증거에 의존하면서 그 증거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으니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그 증거의 취사 선택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허위이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고서 법사위에 공문서인 압수영장 내역에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압수영장 내역 순번 1번을 자세히 보면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니고 코바나 사건임이 명백히 포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소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의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언급한 이 5가지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즉석에서 구두로 문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모호하여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지만 답변 전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고 언론을 상대로 답변의 바른 취지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한 해명 내용을 담은 문자풀을 발송하기까지 하여 피청구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 청구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중 역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믿고 싶어하는 일부 증거들을 추신한 결과일 뿐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후 청구인이 믿고 싶어하는 증거들과 정면으로 배치된 반대 증거도 수집된 바 있지만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일부 과거 언론 기사에 의존해 억지 탄핵 사유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탄핵 사유들은 모두 피청구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 범죄에 속하는 것이고 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본권 탄핵 심판 청구를 즉시 기각시켜 피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 헌나오 피청구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피청구인 최재현 대리인 율촌의 서영석 변호사입니다. 앞부분에서 3호 사건과 4호 사건에서 중복된 부분을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하 사유에 대한 주장은 앞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리 대상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당부 그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김건희를 봐주어 불기소 처분을 목적으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준비 절차에서도 수명 재판관님들께서 쟁점으로 정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건희에 대한 비공개 조사 편의 제공이라는 사유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마치 김건희를 서울중앙지검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마치 무슨 위법이나 특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면 조사를 수사관서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 준칙을 보면 조사 일시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피의자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경호의 대상이 되고 또한 비공개 소환 요청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측과 협의하여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수심이 개최가 되지 아니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심이 개최 여부는 피청구인 최지원 입장에서 결정한 사안도 아니지만 개최 여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적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수심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의무화되지 않은데 어떻게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문제가 된 사건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시세 조정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판단과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두루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사건 처리 방향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청구인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등 불충분한 수사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청구인은 몇몇 언론에 나온 의혹 제기만에 기대서 마치 피청구인이 부실한 수사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탄핵 심리에 적합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 판결을 하였느냐, 무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유죄 판결을 하였느냐면서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김건희에 대한 계좌, 주거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 위헌적인 행위라고도 합니다. 피청구인 최재훈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3년 6개월이 지난 뒤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팀이 변경되면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압수수색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전임 수사팀 역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역시 반부패 2부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와 추가 수사를 통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어떤 부정한 의도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서의 거짓 설명 소추 사실 관련입니다. 참고로 소추 의결서에는 국정감사에서의 위증도 피청구인 최재훈과 관련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증언한 사실도 없는데 위증을 하였다고 의결한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탄핵 소추가 매우 부실한 의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그동안 사실관계나 시세 조정의 법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소 무책임하게 보도되고 또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 처분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날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의뢰 이호증 PPT 파일을 시연하면서 수사 내용을 매우 충실히 설명하였고 질의에 대해서도 긴 시간 충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시대조정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허위로 발언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이 발언한 그 멘트 그대로가 아니라 발언한 내용을 조합해서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되고 그렇게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시세조정 사건과 코바나 사건의 수사를 모두 설명하였는데 이를 들은 기자분들이 피청구인 답변 내용에 일부 혼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바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병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병행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탄핵의 필요성 부분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처분 결과에 이견이 있다거나 불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쳐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그 기재 내용 자체로 도저히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를 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 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겠습니다. 자, 준비 기일에서요, 청구인 측이 갑제 1호증부터 60호증까지 제출했고, 그중 갑제 22호증까지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2024 헌나 3 피청구인 측에서는 1호증부터 40호증까지 제출했고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024 헌나 4 피청구인 측에서 을제 1호증 제출하셨고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2024 헌나 5 피청구인 측에서 을제 1호증 제출하셨고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송부촉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7일 대법원에 기록, 그 다음에 고등검찰청의 1월 8일 기록에 대해서 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채택했고 1월 21일 고등검찰청으로부터 그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2024 헌나 3 피청구인 측이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해서 채택하였습니다. 1월 20일 검찰총장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재판부가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공통된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들이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소환하지 않았고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다음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2024 헌나 4, 5 소추 사유는 조상원, 최재훈 피청구인이 공모해서 10월 17일 2024년 출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4 헌나 3 소추 사유는 이창수 피청구인이 관할 아닌 대전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를 파견받고 적법한 직무 대리 명령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하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추 사유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피청구인들은 우선 소추권이 남용되었다. 그 다음에 세부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재량에 따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음에 탄핵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외에 뭐 특별한 내용 있나요? 준비 결과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다음 제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우선 12월 5일자 탄핵 심판 청구서, 1월 7일자 대법원 송부촉탁 신청 증거 제출, 1월 8일 고등검찰청 송부촉탁 증거 목록 제출, 1월 22일 준비 서면 각 증거 제출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 1월 24일 대법원 고등검찰청 송부촉탁 신청서, 2월 12일
고등검찰청 송부족적 신청서, 대검찰청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 중앙지검 사실조회 신청서, 2월 13일 준비서면, 2월 17일 입증취지, 2월 17일 피청구인 신문사항 및 변론 모두 발언 PDF 준비서면. 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2024 헌나 3 피청구인 측에서 12월 13일 답변서 참고 자료, 12월 23일 준비서면 증거 제출, 증거 목록 제출, 12월 30일 준비서면 증거 제출, 1월 9일 증거 목록 제출, 1월 20일 준비서면 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중앙지검에 대한 송부족적 신청서, 2월 10일 준비서면, 2월 13일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 맞습니까? 그다음 2024 헌나 4호 피청구인 측이 12월 13일 준비서면, 12월 30일 답변서, 1월 20일 준비서면, 2월 11일 준비서면, 2월 12일 준비서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2024 헌나 5 피청구인 측에서 12월 16일 준비서면, 12월 30일 준비서면, 1월 20일 준비서면, 2월 11일 준비서면, 2월 13일 준비서면, 증거인부서, 2월 14일 증거자료 제출서 준비서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추 사실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 우선 청구인 대리인에게 확인하겠습니다.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예. 소추 의결서에서 나오는 허위 사실하고 1월 22일자 청구인의 준비 서면의 허위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제 질문은 어떤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소추 의결서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1월 22일자 청구인의 준비 서면이 기준입니까? 저희 준비 서면이 기준입니다. 준비 서면이요. 예,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이 안 안 된 된 게 있다.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면 예. 소추 의결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소추 의결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1월 22일자 준비 서면에 언급이 되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그럼 임의로 추가하는 게 허용되느냐?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은 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구체화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요. 하시는 혹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사실이거나 전혀 동일성이 없는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 소추 의결서를 한번 쭉 보시고 예. 1월 22일자 준비서면을 쭉 보셔서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추가 내지 변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렇다 단정 드리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청구인 대리인에게 다음 묻겠습니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를 주장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입니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예.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날짜가 2024년 10월 17일, 10월 18일 중에서 어느 날입니까? 18일 국정감사일입니다. 10월 18일입니까? 예. 10월 18일. 예. 그 다음에 청구인 대리인에게 또 묻습니다. 소추 사유 중에 2024년 1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피청구인 세 분 모두 공통되는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피청구인 이창수와 조상원이고요. 예. 최재훈은 예,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피청구인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3호, 4호에 예. 네, 공통되는 소추 사유고 예. 사유고 5호는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저희들은 피청구인 조상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예, 피청구인 조상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3호 예. 2024 헌납 3호의 소추 사유로 한정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입니다. 소추 사유 중에 보면은 계좌주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없는데 있는 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주를 소추 의결서에 보면 이모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모 씨. 예, 지금 특정할 수 있나요? 예, 이승근입니다. 근자가 어떤 근자입니까? 근 발음이 제가 잘 한자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아니 요런 예, 근무할 때 근자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11월 9일 기각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위 영장의 범죄 사실 중 피의자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인 재직 전이라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2020년 11월 9일입니다. 영장 기각이 되었는데 그 범죄 사실이 있을 텐데 그 범죄 사실이 김건희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를 김건희로 하는 그러니까 이 위 영장 외에 피의자를 김건희로 하는 계좌 내역조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좌 영장은 있었습니다. 계좌 영장 있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 계좌 영장 있었으니까 그 다음 질문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질문은 없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2020년 11월 9일 날 영장이 기각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각됐으니까 그 영장을 저 뭡니까? 집행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거 말고 피의자 김건희로 하는 계좌 내역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물으니까 계좌 영장은 계좌 영장은 청구했고 했고, 계좌 추적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계좌 추했다. 예.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피청구인 최재훈입니다. 예, 최지훈 대리인이시죠.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거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갑제 23호증부터 60호증에 관한 그 인부를 최재훈 피청구인은 모두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창수 피청구인도 모두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은 피청구인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예. 그럼 정리가 됐고요. 그럼 모두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 2024 헌납 5 최재훈 피청구인 측에서 얼제 2호증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구인 측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예. 부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4 헌납 3입니다. 청구인이 1월 7일 대법원에 그 신청한 송부 촉탁 회신이 1월 25일 도착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증거로 제출을 좀 하셨던가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사를 아직 제출 안 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제출이 되면 증거 동의를 의견을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청구인 측이 1월 24일 날 다시 대법원에 송부 촉탁을 했고 재판부가 채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 촉탁을 했고 이것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월 12일 고등검찰청에 송부 촉탁, 대검찰청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중앙지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요. 기록
인정등본 송부 촉탁 및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을 했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문서 소지인에게 신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중 서울 고등검찰청 인정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는 2월 14일 회신이 왔는데 대체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고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신청은 2월 17일 회신이 도착했는데 이것도 아마 답변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다음 2024 헌나 3호 사건에서 그 피청구인 측이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의 인정 송부 촉탁에 대한 회신이 1월 23일 도착했습니다. 1월 20일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2월 4일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피청구인 측에서는 혹시 증거로 증거 제출하신 걸로? 예. 예, 하실 걸로. 예. 그다음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조율을 해봤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재훈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만 주로 신문을 한다. 조상원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신문한다. 이창수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국회 정원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신문한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제안해서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어떨까요? 예. 똑같은 내용을 다 묻는 거는 좀 저희들로 좀 받아들이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저희 청구인 측에서는 고등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소추 요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사실상 재량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수사한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가 알아야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방법이 묘연하고 그래서 고등검찰에 가 있는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시 재차 확인할 다른 그 피소추인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네. 재판장에 좀 맡겨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분류를 했다. 똑같은 내용을 3호, 4호, 5 이렇게 묻는 걸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피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 피청구인 최재현 대리인 서영석 변호사입니다. 네. 기자간담회 부분과 관련해서 네. 기자간담회를 장시간 직접 발언을 한 것은 피청구인 최재훈이 본인이 직접 발언한 부분도 있어서 네. 피청구인 최재훈이 그 부분도 이렇게 증언하는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송부 촉탁을 사실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송부 촉탁은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걸 봐야만 우리가 탄핵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 신문은 받아들이는 예가 드뭅니다. 예, 그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최재훈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자회견 둘 다를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상원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 관해서 주로, 그 다음에 이창수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국회 정원과 관련해서 주로 묻는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 게 뭐 좀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뭐 미리 다 상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증거들이 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다 열람하신 거로 보이고 개별 증거 조사를 그걸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 그럼 그걸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저 송구촉탁 보낸 거 사실적 보낸 거 중 일부 문서가 안 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신문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도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를 느끼고 있고 1월 24일 오후 4시쯤으로 할까 싶습니다. 2월입니다. 2월 24일 오후 4시. 오후 4시에 변론 종결. 저희는 지금 뭐 아까 예. 푸른 사항이 나왔을 때 의견 자체도 1인당 30분 정도였고 저희는 사실 반대신문 거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지금 사안까지 제한이 됐다면 예. 10여 분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하자 이겁니까? 예, 저희 지금 오늘 하고 근데 나머지 증거들 안 온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부 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게 또 좀 안 오고 그랬거든요.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문서 제출 명령으로 받아볼 수는 사실 없는 예, 거라서 뭐 그런 올 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고 온다면 그걸 참고 자료로 참고하셔도 충분하다.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면 신문사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청구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 자료를 쓰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그렇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기자회견에서의 답변 내용이나 국회 증언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판 기록이 지금 저희들이 12일 날 저희들이 재판소에서 거의 복사를 해서 2박스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신청한 대법원에 대한 송부촉탁은 오늘서야 지금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법정에서 관련 공범들이 증언한 내용들과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기일인데. 그러니까요. 준비 기일에서 예.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송부촉탁에 대한 서정 조사, 서정 제출 이런 게 좀 원만하게 되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봐도 그게 지금 제출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청구인의 뭐 요구가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로서는 평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다음 기일에는 종결하기로 하고 일주일 정도는 속행을 했으면 합니다. 선고기일은 어차피 저희들이 뭐 같이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더 예. 드릴까요? 뭐 절차에 관해서 길 진행에 관해서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건 저희 따르는 게 뭐 기본 자세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사실은 이 직무집행 상태라든지 정지 상태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준비 절차에서부터 3회에 걸친 준비 절차에서 단 한 번의 제출 기한을 놓친 적도 없고요. 물으시는 것들 전부 다 최대한 성실하게 굉장히 많은 양으로 작성해서 냈습니다. 반면에 과연 청구인 측이 제출 기한을 지킨 게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반문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피청구인이 입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그 신문사항이 이미 오늘 나와 있고요. 신문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항목 부분이 다 들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려면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굳이 속행하는 거는 한 번만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말씀은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좀 저희들 생각은 속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뭡니까 뭐라 하죠? 평의는 어차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토대로 청구인 측 의견, 피청구 측 의견을 이렇게 대조해 보는 절차는 계속 하는 걸로 좀 했으면 합니다. 뭐 피청구인이 뭐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바꾸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 다음 피청구인 신문에 허여되는 시간은 그러면 좀 미리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30분 정도씩 30분, 30분, 30분.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전체 항목에 대해서 30분을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오늘 서면에 그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신다고 하시면서 30분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 이창수 피청구인한테는 뭐 30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 하나밖에 없고 사실 그 국회 증언 관련된 질문밖에 없고 해서 저희한테 무슨 30분을 묻는다는 게 저희 그러면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창수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좀 줄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좀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20분 정도로 좀 20분 제한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간은 20분으로 하되 제가 아까 저 주로 물어달라는 그 국회 기간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건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허락하시면 피청구인 최재훈 대리인입니다. 그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문사항을 오늘 미리 받아봤고 네. 그 신문사항을 쭉 보니까 뭐 청구인 측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 기일 전에 좀 이 항목별로 좀 답변을 달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 그래도 뭐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확인하고 싶은 것으로 좀 줄이면 조금 더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청구인 측이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순서를 어차피 피청구인 신문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뭡니까? 좀 간단한 걸 하여튼 순서를 좀 이렇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효율적으로 신문이 되도록 어차피 종결은 같이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리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건 저 이창수 피청구인이 하신 말씀은 제가 들었고 제가 일리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아마도 최재원 피청구인이 좀 질문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조상원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저 기자회견에 좀 집중적으로 물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30분 신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 이렇게 이중으로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율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 마무리 발언은 각 10분씩 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치위원 10분, 피청구인별로 10분씩. 10분 정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소치위원 측에서 원하신다면 한 20분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니까. 그건 되겠습니까? 소치위원은 20분, 그다음에 피청구인은 각 10분씩 해서 대리인이 하시든지 본인이 하시든지 그는 선택하는 걸로. 따로따로 하진 않고요. 합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조율된 것을 토대로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저희들이 사건이 좀 많아가지고 2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괜찮습니까? 2월 2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제2차 변론 기일을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들이 뭐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들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에 지금 오늘 복사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재판소에 전달해드리면 재판소로부터 저희들이 받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가량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지금 다음 주 변론 기일까지 기록이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다면 저희들은 그 기록에 대해서 증거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도착했는데 하는데 입수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 뜻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대법원에 대한 송부촉탁도 대법원에서 기록을 복사해서 저희들이 재판소로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소로 보내고요. 재판소에서 이제 스캔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와서 다시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님, 이 사건은
무슨 인력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착해서 청구인 측이 열람하는데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일리가 있고요. 저 심판 사무과 인력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과장한테 부탁해서 스캔을 하라 이 말 같은데, 뭐 하여튼 예, 대부분 스캔을 예. 해서 저희들이 주시는데요. 그 절차를 최소화해서 다음 기일 전에는 적어도 증거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